안녕하세요. 저는 정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4050 세대를 위한 특별한 숲속 여행, 그 중에서도 치유의 글쓰기 파트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현재 24년차 방송 작가고요. 제가 작가로 등단한 것은 199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 쪽으로 넘어와서 주로 다큐멘터리와 교양 프로그램 대본을 썼어요. 그래서 SBS 스페셜, SBS 일요 특선 다큐, 그리고 KBS 환경 스페셜, KBS 월요 기획, 그리고 EBS 특집 다큐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했고요. 단막 드라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 이름 스크롤이 올라간 다큐멘터리 화면을 제가 이렇게 붙여서 가져와 봤어요.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드라마가 MBC와 그 네이버 TV에서 방영이 됐는데, 현재 이 네이버 TV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 번씩 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 드라마 홍보를 너무 안 해가지고 별로 좋아요 수가 없네요. 네,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작가라고 하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실 제가 조금 대략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잘 쓴다는 게 하루아침에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글쓰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창시절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그러시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막상 글쓰기를 하려고 하면, 잘 써보려고 하면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잘 쓴 글이란 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잘 쓴 글이란 뭘까요?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사여구를 잘 쓰면 돼. 그러니까 뭐 지규, 은유나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정말 화려하게 글을 쓰면 잘 쓴 글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 기생충이 해외에서 이제 큰 상들을 많이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히트하면서 많이들 주목했죠. 그때 어떤 유명한 영화 평론가가 한 줄 평으로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여러분, 이 말이 딱 직관적으로 무슨 뜻인지 와 닿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 한 줄 평이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좀 왈가왈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건 너의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이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이걸 어떻게 쉽게 풀었을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로 선명하게 그려낸 신랄하며 슬픈 계급 이야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화 평론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글을 잘 쓰려고 애를 쓰다가, 그래서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오히려 문법적으로 틀리게 표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미까지 모호해지는 그런 문장들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달빛의 환영 속에서 나는 마치 어디선가 들려오는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황홀경에 빠져들었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물론 조금 더 한 번 더 읽어보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너무나 중언부언해서 의미가 한눈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영롱하게 빛나는 달빛 아래 나는 마치 천상의 소리를 듣는 듯한 황홀경에 빠졌다. 또 다른 문장을 볼까요?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 아래 흩뿌려진 장미꽃들은 마치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여기 보면 약간 부자연스러운 데다 뭔가 번역된 문장 같죠? 그래서 이 문장은 간결하게 눈부신 햇살 아래 활짝 핀 장미꽃들은 내 마음을 아름답게 사로잡았다. 이렇게 간결하게 다듬어주면 좋겠죠. 다른 문장들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의 나락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굳건한 밧줄처럼 느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고쳐 써봤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슬픔의 나락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는 굳건한 밧줄처럼 느껴졌다. 어때요? 간결하면서 직관적으로 와닿죠?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볼게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마치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무한한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 가는 것과 같았다. 이것도 좀 간결하게 다듬어 볼게요. 이게 굉장히 길고 중복적이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간결하게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니 내 마음속에 무한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것 같았다. 어때요? 훨씬 더 간결해서 직관적으로 와닿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술관계, 즉 주어와 수록 관계가 맞지 않는, 호응하지 않는 그런 글들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공서의 표지판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는 블라블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금지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바꿨어야 맞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주 사람들에게 3.1운동의 참여는 식민정책에서 파생된 모순을 인식하는 동시에 일제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체감하는 현장이었다. 이것도 주술관계가 안 맞죠. 여주 사람들에게 현장이었다? 이건 안 맞아요. 이거를 바꿔볼까요? 여주 사람들은 3.1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식민정책에서 파생된 모순을 인식하는 동시에 일제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꿔야 주술관계가 호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현장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굳이 살리고 싶다면 앞문장 구성을 바꿔야겠죠. 예를 들어 여주 사람들에게 이곳은 블라블라블라 하고 현장이었다. 이렇게 해야 주술관계가 맞는 문장이 되겠죠. 한 가지 더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도 주술관계가 너무 안 맞죠? 이걸 바꿔볼까요? 공공기관은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주술관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 쓴 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제가 불분명한 글입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곧 있으면 눈이 온다. 눈이 온다는 건 날씨가 아주 추워진다는 뜻이겠지? 작년 겨울에는 첫눈을 누구하고 맞았더라?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왔었나? 중학교 때 친구들과 눈싸움을 했던 게 생각난다. 그러고 보니 나는 중학교 막바지 첫눈 오는 날 고백을 받았었다. 초등학교 때는 동네 애들과 썰매를 탔었다. 참, 우리 막내 고모는 여수에서 눈썰매장을 하신다. 눈이 싫어지면 늙었다는 증거라던데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는 것 같다. 이 글쓰기는 도대체 이 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글의 주제가 뭘까요?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글에서 주제를 발견하셨나요? 이처럼 주제가 불분명한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글을 다 읽어도 이 글쓴이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또 글의 핵심 논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를 생략해서 주제가 불분명해지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영화계 쪽에서는 이제 주제라는 말 대신 로그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 시나리오를 영화화하고 싶은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헐리우드 제작자 앞에 가서 피칭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영화는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쫓기는데 자기가 왜 쫓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가 왠지 수상한데 이 여자는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다가 또 둘이 같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한 문장으로 말해봐.
즉 한두 문장의 로그라인으로 말하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제안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 아이디어가 잘못된 것이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할리우드 제작자인 로버트 코스버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전달하려는 말을 스스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잘 쓴 글이란 뭘까요? 바로 글쓴이의 의도가 잘 드러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의도가 잘 드러나려면 가능한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이 글쓰기 예시에서 긴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저도 이걸 갖고 와봤는데요. 나는 사방에서 매미들이 주변의 나무들이 진저리를 칠 정도로 목청을 다해 발악적으로 시끄럽게 울어대는,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비켜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좁은 오솔길을 혼자 쓸쓸히 걷고 있었다. 다 읽기에도 숨이 차네요. 너무 길죠. 이게 4줄이나 되는 이 글이 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간결하게 한번 다듬어 볼까요? 나는 혼자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오솔길은 비좁아 보였다.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과 마주치면 비켜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매미들이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다. 거의 발악적이었다. 그 소리에 주변의 나무들이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이렇게 바꾸면 훨씬 의미가 확실하게 와닿죠. 다음으로는 어떤 신문에 이 독자가 기고를 했어요. 제목이 나 혼자 산다 할머니 편인데요. 이 독자의 할머니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시골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하루의 일상을 그렸는데요.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독서로 시작한다. 10년 전 배운 한글을 잊지 않고자 매일 새벽에 막내딸 미현이가 사준 책을 읽고 또 읽는다. 암탉이 마당을 나갔던 일들을 옮겨 적는 연습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매번 연습해도 탁이란 글자는 어렵다. 새벽 6시에는 당신만을 위한 아침을 만드신다. 아침을 드시는 동안에는 이번 주말에 보러 갈 100일 된 증손주를 생각한다. 뽀얗고 포동포동한 보를 상상하니 우리 큰아들 도성이 그리고 우리 장손 성문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흐뭇해진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쭉 볼까요? 오후에는 김장육 무와 배추에 물을 주고 윤지가 좋아하는 홍시를 5개만 따고 나머지는 까치밥으로 남겨둔다. 해가 어스름하게 질 때쯤이면 저녁을 차린다. 쭉 넘어가서 저녁 8시 30분 결혼하자 맹꽁아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드라마가 끝나면 눈이 스르르 감기지만 그래도 내일 날씨 예보를 봐야 하니까 잠을 참고 또 참아본다. 쭉 넘어가서 엄의 생각을 하면 눈이 시려 눈을 감고 있었더니 결국 예보를 보지 못하고 다시 까무로 잠에 든다. 고전명 권태로운 시골 마을에는 하나도 권태롭지 않은 잔머리댁 할머니가 산다. 이런 글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글 아주 평범한 표현이고 또 단문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할머니의 하루 일상을 굉장히 따뜻하고 평화롭게 묘사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애정도 느껴져요. 이런 글이 정말 잘 쓴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독자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써라. 그게 잘 쓴 글이다 라고 하는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실 머릿속에 가장 빨리 떠오른 문장은 일단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장 진부한 표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소한 첫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일단 버리세요. 그리고 최소한 두 번째로 떠오른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젯밤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우리말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죠. 별세하셨다, 운명하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굉장히 많죠. 서거하셨다도 있죠. 이거를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엄마가 이 세상에 작별을 고하셨다. 엄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나셨다. 엄마는 이제 하늘의 별이 되었다. 엄마가 영원한 안식에 드셨다. 그리고 혹시 종교가 있으신 분은 엄마가 하느님의 곁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 각자 더 나은 문학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어떤 문장 표현법이 있는데요. 감정을 절제한 글이 참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쓸쓸하다, 외롭다, 너무 힘들다, 슬프다 이런 감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표현한 글이 정말 잘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묘사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독자가 그래서 그 행간에 숨은 감정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정말 잘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말 잘 쓰는 작가가 김훈 작가님이세요. 제가 김훈 작가님의 문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칼의 노래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 이야기죠. 이순신 장군의 어떤 리더로서의 외로움, 고독함을 아주 잘 표현한 작품인데요. 이런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바다에서 나는 늘 머물 곳 없었고 내가 몸둘 곳 없어 뒤채이는 밤에도 내 고단한 함대는 곤히 잠들었다. 어때요?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굉장히 그 리더로서의 책임감, 어깨를 그 짓누르는 중압감, 그 자신의 부하들은 다 잠들었어도 자신은 이 전쟁을 책임지고 이겨야 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외로움, 고독함이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 문장에서 조사가 생략돼 있죠. 바다에서 나는 늘 머물 곳이 없었고, 근데 머물 곳 없었고, 내가 몸둘 곳이에서 이를 빼고 몸둘 곳 없어 뒤채이는 밤에도 이렇게 조사를 빼면 굉장히 시적인 문장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 또 김훈 작가님의 저만치 혼자서라는 단편 소설집이 있는데 여기서도 문장을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석양의 그림자가 늘어졌다. 이춘갑의 그림자가 이춘갑을 따라서 먹었다. 이춘갑은 먹는 그림자를 들여다보면서 먹었다. 그림자에도 젓가락이 있었고 움직이는 입이 있었다. 이거는 탑골공원에 가서 노인이 그 어떤 혼자서 짬뽕인가요? 그걸 먹는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짧은 문장으로 이 사람의 그 쓸쓸함, 고독함, 외로움이 너무 잘 드러나 있죠. 여기서 이춘갑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웠고 고독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지만 여기서 그 쓸쓸함이 확 와닿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이런 문장을 연습해 보세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쓴 글은 도입부가 굉장히 개성 있고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걸 흔히 영어로는 이제 훅이라고 하는데요. 훅은 원래 갈고리, 뭐 낚싯바늘 이런 뜻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손님 등을 끄는 문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걸 찾아봤어요. 아마 이분도 어떤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인의 소개로 아무개 선생님의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었다. 하지만 참가할 업무를 못 내었다. 그러나 최근에 블로그에 알림 설정을 하게 됐었고 덕분에 아무개 선생님의 글들을 알림으로 받게 되어 조금씩 읽게 되었다. 나는 세상살이의 문제들은 세상에서 푸는 것이지 자연이 무슨 힘이 있을까 의심했다. 그런데 50대 중반을 지나가는 요즘에서야 어쩌면 자연의 치유의 힘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서문을 도입부를 보면서 계속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각자 뭐 계속 읽고 싶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쓰신 분께는 죄송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막내딸을 시집 보낸 결혼시킨 중년 여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써봤어요. 지난 주말 막내딸의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나는 그만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가장 기뻐해야 할 날에 왜 그랬던 것일까? 자, 이렇게 하면 독자도 정말 왜 그랬지? 왜 이 사람이 주저앉았지? 라고 궁금증을 느끼고 계속 읽어보고 싶겠죠? 그저 피곤해서였을까? 며칠 동안 그 원인을 몰라 허둥지둥했다. 그런 어느 날 나보다 먼저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친구가 말했다. 벌써부터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거야? 빈둥지 증후군은 뭔지 다들 아시죠?
김둥지 중국은 그래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내 품에 품고 있던 아이들을 모두 떠나보내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난 뭘 위해서 살아왔던 걸까? 난 비어버린 내 품에 뭔가 다시 채워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프로그램이 있었다. 치유의 숲으로 오세요. 란 제목의 그 프로그램이 비어버린 내 가슴 안으로 훅 들어왔다. 여러분 가슴에도 훅 치고 들어오나요? 네. 그러면 저희 치유의 숲으로 오세요 이 강의에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글을 쓸까요? 글쓰기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도 글쓰기의 효과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사유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한다는 뜻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공지영 작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책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공지영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 착해집니다. 저는 그 단순한 말에 무릎을 쳤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책을 읽으면 착해져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와 성찰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감소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미국 듀크 통합의학센터의 의대에 있는 센터겠죠. 거기 올리버 글래스라는 교수가 임상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6주간의 표현력 있는 글쓰기 개입이 일반인에게 어떻게 회복력을 갖다 주는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시험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decreased, 감소했대요. 그리고 depression symptoms, 즉 우울증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가 스트레스와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글쓰기에는 치유와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수업과 이 강의와 연계된 숲 체험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 숲에서 여러분이 많은 치유와 정화의 경험을 하게 되죠. 평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그저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숲에 가시게 되면은 많은 치유의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경험을 한번 글로 옮겨 써볼까요? 10분 동안 짧은 글을 써보세요. 짧은 글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전체 분량 A4 한 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도입 부분으로 한 67줄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10분 동안 써보시고요. 만약에 숲 체험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 느꼈어. 그저 춥기만 했어. 만약에 그러시다면 지난 일주일간 가장 강렬했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이런 강렬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과거의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쓰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뭔가 치유가 되고 뭔가 위로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치유의 글쓰기라는 것은 자기 수용과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건데요. 자기 수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그리고 실수, 부족한 점까지 모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건데요.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 실수, 실패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비판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긍정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라고 느끼면서 현재의 나를 존중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민 교수라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예전에 추석이란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재밌는 칼럼을 신문에 실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일이 있어요. 이분의 글이 아주 시침뚝대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글을 쓰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전문 어떤 작가거나 이런 분이 아닌데 정치외교학과 교수인데 굉장히 글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잘 쓰세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이 김영민 교수님의 글을 한번 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이 최근에 어떤 에세이집을 냈다고 해서 봤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취약함은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인간의 특징이다. 인간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취약함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취약함으로 인간에게는 울어도 될 곳이 필요하다. 그곳을 성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취약한 인간이죠.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울어도 될 곳이 필요하죠. 그곳을 이 교수님은 성소라고 했는데 그 성소를 글쓰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신만의 글쓰기 성소에서 울어도 되는 내 감정을 풀어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쓰기와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자기 수용을 주제로 한 이 영화들을 보면서 어떤 영감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글쓰기의 영감을요. 그래서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가 있고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빌리 엘리어트는 이 광부의 아들인 빌리가 우연히 발레 수업을 듣게 되고 그래서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레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받아들이고 주변의 편견과 맞서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굿윌 헌팅은 천재적인 수학적 재능을 가졌지만 내면의 상처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윌이라는 청년이 심리학자 쇼를 만나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국 영화 미녀는 괴로워는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지만 외복 컴플렉스를 겪는 가수가 있는데 그래서 무대에 설 수 없었던 이 주인공이 전신 성형수술을 통해서 미녀로 변신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아마 이 영화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변신이 내면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주인공이 진정한 자기 수용과 자존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한번 영감을 받아보시고요. 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린 대로 간결하고 짧은 문장으로 너무 미사여구에 집착하지 않고 비유 이런 거를 많이 써서 화려한 미사여구로 정말 아름다운 글을 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간결하면서 어떤 단문으로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일단 버리시고 두 번째로 떠오른 다른 생각, 뭔가 좀 더 산뜻한 표현, 뭔가 새로운 표현이 없을까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김훈 작가님의 문장 보셨죠? 그렇게 어떤 감정을 구구절절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행간의 그 감정을 숨기면서 정말 상황 묘사만으로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글이 굉장히 세련되어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 많이 읽고 많이 쓰시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기성 작가 못지않게 글을 잘 쓰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말고도 참 많은데요. 오늘 설명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기본에 충실한 글을 한번 써보시고요. 글을 써서 주변에 어떤 직업적으로 글을 쓰시는 작가분이나 혹은 글을 잘 쓴다고 평가를 받는 분한테 보여주시고 한번 평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 같은 걸 하신다면 서로 쓰신 글을 보여주면서 서로 글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것도 자신의 글쓰기를 발전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글쓰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